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평소 일하면서 썰밤 사연을 즐겨 듣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 과거를 털어놔 볼까 하고요. 사실 전 한평생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배를 굼기 일쑤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어엿한 카페 사장님의 건물도 여럿 갖고 있는 부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다 하나뿐인 제 아들 덕분인데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볼게요. 따지고 보면 제 불행의 근원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평범한 시골 농사꾼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노름에 빠져 일을 손에서 놔버렸어요. 농사지은 쌀 팔아선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며 화투로 큰 돈을 벌어 엄마와 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셨죠. 하지만 노름꾼 치고 어디 돈을 번 사람이 있던가요? 다들 죄다 잃기만 하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년도 못 가 얼마 없던 저금마저 거덜내셨고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도박을 계속하셨죠. 결국 나날이 불어나는 빚 때문에 그나마 있던 반 몇 대기도 팔아야 했고요. 하나 있던 집마저 빚쟁이들 손에 넘어가 버렸죠. 온 가족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장님의 도움으로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하나 얻어 살 수 있었어요. 말이 빈집이지 창고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엄마가 남의 집살이를 해서 벌어오는 푼돈을 훔쳐 노름을 했고요.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집에 틀어박혀 술만 퍼마셨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엄마는 제가 14살 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죠. 아버지가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도망간 뒤로 아버지는 더 큰 시리에 빠졌어요. 돈이 없어서인지 더는 노름을 하진 않았지만 마시는 술의 양은 나날이 늘어만 갔죠. 술에 취한 아버지는 걸핏하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포악하게 굴었어요. 견디다 못한 제가 대들기라도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손을 올리기도 했죠. 계속 아버지와 같이 살다간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도 술과 노름에 미쳐버린 아버지도 너무 끔찍하고 꼴보기 싫었죠. 결국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 몰래 모아뒀던 푼돈으로 모텔방을 전전하다 달동네 단칸방에 간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 뒤로는 죽어라 일만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간은 시장 백반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았고요. 이듬해엔 큰 봉제 공장에 취직해 하루 종일 미싱을 돌렸어요. 그땐 어느 곳이나 그랬지만 저희 공장은 유독 시설이 열악했어요. 공장 곳곳엔 시커먼 먼지 뭉치가 굴러다녔고요. 주먹만한 환풍기는 고장나 멈춘 지 오래였죠. 창문이 없어 낮에도 형광등을 밝혀야 하는 좁은 공장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눈알은 빠질 것 같고 허리는 부서질 것처럼 아팠어요. 게다가 일은 또 왜 그리도 많던지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미싱을 돌리는 날이 허다했네요.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 보면 얼굴로 공장장이 던지는 실패나 가위가 날아오곤 했죠. 어두컴컴한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건 한 남자였어요. 남자는 저희 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이었는데요. 하얀 얼굴에 말쑥한 차림이 누가 봐도 곱게 자란 서울 남자였죠. 직원들 말로는 사장님 친구분의 아들이라는데 봉사하는 보육원에 내복이나 인형 같은 선물을 갖다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들린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부모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사는구나 하고 안입 굽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와 비슷한 또래 같은데 대학생이라는 것도 남에게 베풀 여유가 있다는 것도 싫었어요. 비교하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오면 아는 체도 하지 않았고요. 고생한다면서 돌리는 음료수도 절대 마시지 않았네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남자가 제 인생을 구원하게 될 줄은 말이죠. 공장에 온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바늘에 손을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미싱은 잡지도 못하고요. 완제품 옷에 박힌 실 뜯어내는 일을 했는데요. 공장장이 속도가 느리다고 어찌나 면박을 주던지 서러운 마음에 점심시간에 홀로 밖에 나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제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더군요. 남자의 모습처럼 깨끗하고 단정한 체크무늬 손수건이었죠. 얼떨떨한 마음에 쳐다만 보자 남자가 멋쩍게 웃었어요. 우는 소리가 너무 서럽게 들려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말이죠.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지금 이 순간도 견디다 보면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 순간 못되게도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부모 만나 배골물 걱정 없이 사는 주제, 자기가 뭐라고 나를 동정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준 손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성을 냈죠. 누가 이까지 손수건 달래요? 그쪽이 뭐라고 날 동정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전 남자가 당황하거나 아니면 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 먼지를 털고는 다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동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해요. 우리 오며 가며 그래도 얼굴은 계속 봤잖아요. 또래 같아서 나도 모르게 친근하게 느끼고 있었나 봐요. 우는 걸 보니까 그냥 달래주고 싶어서 그뿐이에요.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붙잡을 새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뒤늦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어요.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날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손수건을 빨아 다리미로 곱게 다려뒀고요. 맛있기로 소문난 빵집에서 우유와 빵 여러 개를 사뒀죠. 그리고 남자가 오자마자 따로 뒤뜰로 불러내 그것들을 건넸어요. 그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차마 얼굴 보기가 민망해 바닥만 보며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속으로는 남자가 화를 내면 어쩌나, 빵을 안 좋아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다행히 남자는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주더군요. 그냥 손수건만 돌려주셔도 되는데. 잘 먹을게요.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요? 빵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제가 뭐라도 답하기도 전에 남자가 화단 턱에 손수건을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 툭툭 치며 앉으라고 권하더군요. 정작 자기는 그 옆에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선 말이죠. 거절하기도 뭐해서 손수건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제가 사온 빵을 하나 건네더군요. 손수 우유도 뜯어서 손에 쥐어주고 말이죠. 누군가한테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뒤로 하고 빵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네요. 맛있어요? 네, 원래 여기 빵집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저 빵 진짜 좋아하는데. 어디 얼마나 맛있나 먹어볼까요? 남자가 저를 따라 한 입 가득 빵을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몇 번 씹더니만 바로 저를 향해 환하게 웃더군요. 와, 진짜 맛있는데요? 저 이렇게 맛있는 빵 처음 먹어봐요. 그 순간 있는 줄도 몰랐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사랑에 빠진 거였죠. 제 나이 19에 찾아온 첫사랑이었네요. 감히 제 마음을 고백할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어요. 딱 봐도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그 사람은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절벽 위에 꽃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름 저와 친해졌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뒤로 공장에 올 때마다 아는 체를 했고요. 동갑이란 이유로 말도 놓자 하더군요. 친구랍시고 다가오는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별뜻 없이 보이는 다정한 미소와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수런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그 사람이 연말에 있을 보육원 행사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1박 2일로 합숙 비스무리하게 하는 건데 아이들끼리 연극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재밌을 거야.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미숙이 너도 같이 가자. 분명 좋아할 거야. 글쎄 1박 2일은 좀... 난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이기도 하고. 아 왜? 진짜 재밌을 거라니까? 사람 많으면 뭐 어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응? 좋아하는 남자의 부탁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 주 주말,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보육원에 가기로 했어요. 데이트도 아닌데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고 생전 안 하던 화장까지 했더랬죠. 그 사람의 차를 타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이게 웬걸.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 사람 대학 동기들이 함께더군요. 여자 둘에 남자 셋이었어요. 그 사람과 단둘이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어찌나 실망스럽던지요. 한편으로는 저와 달리 세련되고 어여쁜 여학생들을 보며 기가 죽었죠. 여대생들은 딱 봐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사람이 많아서 차 2대로 나눠서 가기로 했는데 다들 그 사람 차를 타고 싶어 했죠. 미수가 얼른 옆에 타. 넌 나랑 같이 가야지. 다행히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저부터 챙겼어요. 다른 여대생들이 노리던 조수석, 운전하는 그 사람의 바로 옆자리도 제 차지가 됐죠. 그러자 그 여대생들은 단단히 뿔이 났던가 봐요. 얼마 전 본 기말고사 결과부터 전공 교수님, 과 행사, 졸업 후 장례까지 저는 끼어들 수 없는 별세계 같은 얘기만 하더군요. 승혁이 넌 졸업하면 바로 아버지 회사 물려받겠네? 뭐 바로는 아니고 한 1, 2년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후계자 수업 같은 걸 받을 것 같아. 아니면 아예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아, 삼촌이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했지? 캘리포니아랬나? 근데 요즘은 일 때문에 거의 뉴욕에 계셔. 여대생의 물음에 스스럼 없이 답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지구에서 우주만큼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연 매출만 수십억에 달하는 내실 있고 튼튼한 중견기업의 후계자더군요. 그런 남자를 감히 중학교도 졸업 못한 공순이가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다 느껴지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보육원까지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몰려드는 아이들을 대충 상대하다 뒤로 빠져 청소와 설거지 같은 잡일만 주구장창했죠. 머릿속이 복잡해서일까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잠시 후 선생님 한 분이 밥 시간이라면서 부르더군요. 보육원 뒤뜰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다면서요. 내키지 않아 속이 안 좋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놀이실 화장실로 들어가 홀로 청소를 했죠.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말을 걸었어요.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죠. 김미숙, 봉사도 적당히 해야지. 밥도 굶어가면서 하는 게 어딨어? 이러면 데리고 온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밥 생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봐. 많이 아픈 거야? 체했어? 오늘 먹은 것도 없는데. 좀 봐봐. 그 사람이 바짝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커다란 손을 들어 제 이마에 가져다 대더군요. 열은 없는데. 아니다. 있는 건가?
갑작스러운 접촉에 순식간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몸을 얼른 뒤로 빼며 황급히 그 사람을 밀어냈죠. 체했는데 열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런가? 그럼 손을 좀 따줄까? 바늘이 어디 있을 텐데.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라니까? 아, 친구가 아픈데 어떻게 그러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컥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죠. 네가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더 불편하기만 하지? 됐으니까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둬. 갑작스러운 제 고함에 그 사람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잠시 저희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요. 이내 그 사람이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 미안. 내가 너무 눈치 없이 굴었지? 나 가서 밥 먹고 있을게. 혹시 생각 있으면 나중에라도 와. 아니, 잠깐만. 승혁아, 기다! 당황한 마음에 그 사람을 붙잡으려던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고여있던 물에 그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몸이 허물어졌죠. 미정아! 당황한 그 사람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지만 몸의 중심을 잃은 저는 크게 휘청였고요. 결국 둘이 동시에 바닥에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어요. 설상가상 고무대야에 담겨있던 물이 튀면서 둘 다 흠뻑 젖고 말았죠.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다급하게 사과한 것도 잠시. 저는 코앞까지 다가온 그 사람의 얼굴에 숨을 멈췄어요. 볼을 타고 흘러 턱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과 젖은 채로 한껏 달라붙은 셔츠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더군요. 이상한 기분이 든 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한참 뚫어져라 저를 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죠. 남자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본능적으로 입을 맞추리란 걸 깨달았네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침만 꿀꺽 삼키던 저는 마침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스르륵 눈을 감았죠. 첫 입맞춤은 아주 뜨겁고 달콤했어요. 한창 청춘이었던 저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거침없이 서로를 계속해서 탐했고요. 결국 넘어선 안 될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언감생심 제가 넘보지 못할 남자. 그 하룻밤 기억을 평생 간직한 채로 살아가자 결심했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어느 날부턴가 생리가 뚝 끊기더니 몸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자꾸만 잠이 쏟아지면서 현기증이 났고요. 밑이 빠질 것처럼 아팠죠. 큰 병이라도 걸린 건가 덜컥 겁이 나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너무나 예상 밖이었어요. 임신이라 하더군요. 제가 애를 가졌다고요? 네. 이제 3주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는 다음엔 남편과 같이 오라고 하더군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밖을 나왔는데 어찌나 막막하던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뚝 떨어진 기분이었죠. 아프다는 핑계로 일주일 넘게 공장을 쉬었어요. 더는 안 되겠어서 출근하니 공장장이 웬 쪽지를 건네더군요. 그 사람이 남긴 거였어요. 아이, 지난주 내내 공장에 와서 미숙 씨 찾았어. 아이, 둘이 뭔 일이 있는 거야?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시엔 핸드폰은커녕 집 전화도 흔치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게 연락을 취할 방도가 없어 공장에 매일 나온 모양이더군요. 이번으로 꼭 연락 줘, 미수가. 기다리고 있을게. 쪽지에 적힌 그 사람의 필체를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퇴근하고 공장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죠. 네, 강택수 사장님 댁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아주머니였어요. 당황하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사람을 찾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여보세요? 저 승혁이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 누구신데 우리 승혁이를 찾는 거죠? 전화를 넘겨받은 건 그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자 다시 상대방이 입을 열더군요. 혹시 요즘 승혁이가 만나는 아가씨인가요? 맞죠? 아, 저기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요. 박 사장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 아니에요? 아, 제가 거기서 일하긴 하는데 그럼 맞네. 안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고압적인 태도에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다음 날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엄밀히 말해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뱃속 아기의 할머니였으니 여기선 임의로 시어머니라 칭할게요. 어쨌든 커피숍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그 사람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섭게 치켜 올라간 눈초리에 뾰족한 코, 작은 입술이 참 심술맞아 보이더군요. 음료는 커피 괜찮아요? 아니요. 커피는 좀 카페인 없는 걸로 아무거나 마실게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가 아기에게 안 좋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주스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눈을 번뜩이더군요. 아가씨 혹시 임신했어요? 우리 승혁이 애는 아니죠? 참 눈치가 귀신 같더군요. 아니라고 딱 잡아댔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거기서 어버버 말을 더듬고 말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승혁이 이 자식,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 나한테 말도 없이.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은 몰라요. 임신한 거 말 안 했어요. 아직 말 안 했다고요? 네. 저 승혁이, 아니 그 사람이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실수였어요. 하룻밤 실수로 애가 생겼다고요? 참나, 재수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뭐 차라리 잘 됐네요. 아가씨도 원치 않은 아이일 테니 얼른 지읍시다. 병원비는 전부 내가 낼게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애를 지우라고요? 그래요.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니라면서요. 승혁이가 요즘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밥도 잘 안 먹고 한숨만 푹푹 쉬길래 만나는 아가씨가 생겼나 했거든요. 그러다 며칠 전에 박 사장이랑 우연찮게 통화를 했는데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랑 눈이 맞은 것 같다길래. 다 박 사장 오해였네요. 다행이에요. 뭐 젊은 시절엔 끓어오르는 피를 참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실수야 깨끗하게 덮으면 될 일이고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 배로 시선을 던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보호하듯 배를 감쌌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뾰족해졌어요. 혹시라도 애를 핑계로 우리 아들 어떻게 해볼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요. 난 이미 아가씨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땡땡씨가 고향이죠? 노름꾼인 아버지에 집 나가 따로 살림 차린 어머니에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미싱 시다 일하고 있고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과거가 줄줄이 읊어지자 두려우면서도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입술만 깨물며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죠. 반반한 얼굴 믿고 남자 하나 잘 잡아서 팔자 펴보려는 속셈인가 본데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우리 집안은 아가씨 같은 여자가 넘볼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저는 그런 속셈 같은 거 없어요.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생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지우자고요.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이미 생긴 애를 어떻게... 적어도 승혁이 그 사람이랑 상의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알아야 하잖아요. 제 반박에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미 한 발 늦었어요. 승혁이 걔
지금 한국에 없어요. 네? 한국에 없다뇨? 유학 갔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미국에서 살 거예요. 뭐 적응만 잘하면 평생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머나먼 미국 땅에 있다니. 어쩌면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승혁이가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승혁이 걔 우리 집안 4대 독자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집안 가업인 땡땡물산을 장차 그 애가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상대도 당연히 이미 내정돼 있어요. 땡땡식품 막내딸인데 유학 갔다 오면 바로 결혼할 거예요. 그 사람과 제 앞을 가로막은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단단했어요. 어떻게 해볼 자신조차 사라질 정도였죠. 예전에 저였다면 진작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말이라도 전해주실 수 없나요? 그 사람 앤데 알긴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존재조차 모르고 지울 순 없는 거잖아요.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편지라도 남길 테니 전해주세요. 네? 제 애원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럼 편지 정도는 내가 전해줄게요. 대신 승혁이한테서 어떤 답이 오든 나 원망하지 말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커피숍 직원에게 펜과 종이를 빌려 부랴부랴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눈앞에 시어머니가 있어 구구절절 마음을 고백하진 못했고요. 그저 그날 함께 밤을 보낸 뒤로 아이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싶으니 의견을 전해달라 정도로만 간략하게 적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건넸어요. 잘 좀 부탁드려요. 답장 오는 대로 다시 박 사장 통해서 연락할게요. 시어머니는 낚아채듯 편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타부타 인사도 없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났죠. 그 뒤로 자나깨나 그 사람 편지만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죠. 엄마에게 버림받은 뒤로 줄곧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생명체가 저와 함께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했어요. 뱃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혼자가 아닌 둘이구나 싶은 마음에 위안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서 답장이 왔다고. 처음 만났던 커피숍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 앞에 앉아 테이블 위로 흰 봉투가 올라오더군요. 열어봐요. 승혁이가 보낸 답장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확인했어요. 내용이 어찌나 짧은지 다 읽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네요. 그날 일은 실수였어. 난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거든. 미안해. 아이는 지워주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나를 이해해줘. 그 사람은 절 버린 거였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아는 승혁이라면. 나를 향해 보여주던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투, 그 뜨거웠던 하룻밤. 어떻게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잔인하게 나올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속이신 건 아니죠? 이거 승혁이가 쓴 편지 맞는 거죠? 뭐 필체 감정이라도 해줘야 믿겠어요? 순간 그 사람이 공장장을 통해 전해줬던 쪽지가 생각났어요. 부랴부랴 가방을 열고 쪽지를 꺼내 편지와 비교해봤죠. 절망적이게도 똑같은 필체더군요. 참고 있던 눈물이 뚝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숨도 못 쉬고 오열하는 저를 시어머니가 안쓰럽다는 듯이 보더군요. 원래 남자란 생물이 다 똑같아요. 즐길 줄만 알지. 정작 책임지라고 하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죠. 내 아들이라고 뵐 수 있겠어요? 애미인 내가 한 번 더 사과할게요. 그리고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조로 돈도 넉넉하게 챙겨줄 거고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이, 지울 거죠? 낳아봤자 공순이 월급으론 제대로 키울 수도 없을 거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요. 그 사람마저 저를 버렸는데 더는 저항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허름한 곳이었는데요. 불법으로 이런저런 시술을 해주는 곳 같았어요.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차로 와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했어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뒤 홀로 수술대 위에 올랐죠. 어둠 속에서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선명했어요. 절로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났죠. 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난 정말 혼자야. 또다시 차오르는 눈물에 숨을 삼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배에서 움찔 태동이 느껴지더군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몇 번이고 강하게 제 배를 걷어찼죠. 마치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있는 줄도 몰랐던 모성이 깨어나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뱃속에 우리 애기가 있잖아. 낳자. 어떻게든 둘이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결심을 마친 저는 의사를 붙잡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선생님,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다행히 의사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부축해준다는 걸 거절하고 혼자 화장실로 향했죠. 다행히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건물이 1층인데다 제 체구가 워낙 자그만해서 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바로 창문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한참 끙끙대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쑥 하고 빠졌고요. 그대로 창문을 넘어 병원 뒷문 쪽으로 주랭랑을 쳤죠. 다행히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 도망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 길로 저는 집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가 집도 일하는 곳도 알고 있으니 더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겠다 싶었죠. 옷가지 몇 개와 돈만 챙겨 무작정 서울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열차를 끊어 인근 소도시로 몸을 숨겼죠. 고향으로 내려갈까 고민도 해봤지만 시어머니가 제 고향은 물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연고 없는 제 3의 도시로 도망치는 게 낫다 여겼죠.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저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 도시에서 저는 도망자처럼 숨죽인 채 살았어요. 그리고 나날이 배가 불러가던 그해 겨울, 비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죠. 사내 아이였는데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제 아빠를 꼭 빼닮았더군요. 채 눈도 뜨지 못한 그 작은 아이를 본 순간부터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 세상의 전부가 됐죠. 저는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엔 신문을 배달하고 폐지를 주워 팔았고요. 낮부터 밤까진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면서 죽어라 돈을 벌었죠. 다행히 아들은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왜 친구들 다 있는 아빠가 자기는 없냐면서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 줄지 고민하다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네요. 어차피 다시 만날 일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그 뒤로 더는 아빠를 찾지 않았죠. 그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너무 일찍 든 거였겠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가 일찍 철들길 바라겠어요. 저 역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해맑았으면 했는데 제가 채울 수 없는 생부의 빈자리가 아들을 너무 일찍 철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그 흔한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어도 학교에서 늘 1등을 도맡아 했죠. 남들은 가기 힘들다는 서울 명문대에 척하니 붙었을 땐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더랬죠. 입학식 날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 근처 중국집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뜻밖의 손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머리가 하얗게 센 처음 보는 노년의 신사분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얼굴이 낯익더군요. 그건 그 신사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기 혹시 김미숙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한껏 경계한 채로 되묻자 신사분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선 아들을 바라보더니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럼 이 아이가 우리 승혁이 아들이겠군요. 신사분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의 이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걸 놀란 아들이 옆에서 부축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간신히 아들에게 대답한 뒤 다시 신사분을 바라봤어요. 대체 누구시길래 그 이름을... 저 승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신사분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고개까지 조아리며 사과했죠. 네, 까맣게 몰랐습니다. 손주 녀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 찾아왔을 텐데. 그동안 여자 혼자 몸으로 우리 손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남자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왈칵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속셈인진 몰라도 이제 와서 장성한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사죄하는 신사분을 외면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영재는 제 아들이에요. 그쪽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오해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와서 그쪽한테 손주 녀석을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니까. 승혁이도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지 오래예요. 충격적인 소식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혁이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총기 사고에 휘말려서 그만 지 아비보다 먼저 가다니 이 불효자식이죠. 그쪽에 대해 알았다면 마지막 가는 길에라도 불렀을 텐데. 승혁이가 생전에 그쪽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몇 번이나 한국에 들어와 그쪽을 찾았죠. 결혼도 않고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떠난 게 차라리 다행이라 해야 할지. 생각지도 못한 신사분의 말에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네? 그 사람이 아들의 존재를 몰랐다고요? 그럴 리가. 제가 임신했을 때 편지로 분명 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정하게 지우라고 했다고요. 그러자 생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진실을 알려줬죠. 모든 게 집사람의 관계였어요.
승혁이가 그쪽하고 결혼하는 게 걱정돼서 아예 편지를 전하지도 않은 거였죠. 하지만 글씨체가 분명 승혁이 글씨체였는데 필체 전문가를 불러서 베끼게 한 거였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집사람 외도 행적을 뒤쫓다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연남과 전화한 걸 녹음해뒀는데 거기서 그쪽과 손주 얘기를 하더군요. 병원까지 끌고 가 애를 지우려고 했는데 그쪽이 도망쳤다죠. 내가 죽고 나면 그 유산이 혹시라도 엄한 데로 넘어갈까 염려된다면서 잘도 떠들어대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상간남이 생겨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이를 눈치챈 시아버지가 뒤를 캐다가 저와 아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 제 행방을 추적했다고 하더군요. 어마어마한 진실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보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이제 아들 뒤를 따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게 무슨... 내가 위암 말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년도 못 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집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악밖에 안 남떠이다. 난 집사람과 상간남에게 10원 하나도 줄 생각이 없어요. 아들도 죽고 없는 지금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쪽과 내 손주뿐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자 그분이 계속해서 입을 열었죠. 회사는 벌써 정리했고 부동산이며 뭐며 처분한 재산은 대부분 다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와 손주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 뭐라도 주고 싶어요.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럴 필요는...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요. 내 손주가 이렇게 장성하도록 존재조차 몰랐으니 할애비로서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 그래요. 죽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분명 먼저 간 승혁이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떠났고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죠. 계좌를 불러달라기에 불러주니 바로 돈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자그만치 30억 원에 달했죠.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30억 원이 맞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액수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바로 시아버지에게 연락해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 했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곧 죽을 노인네 마지막 한풀이라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큰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도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자청해서 직접 시아버지를 만나고 오더니 그 뒤로도 자주 찾아뵙더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손주 노릇 하고 싶다면서요. 저 역시 곧 돌아가실 분이라 생각하니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군요. 잣죽을 좋아하신다기에 곱게 써서 몇 번 가져다 드리고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도 나눴네요. 시아버지 얼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평생 저를 그리워하다 떠났다는 그 사람 생각에 홀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시아버지라도 오래 사시길 바랬는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주 뒤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집안 어르신들의 배려로 저희 모자는 당당하게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제 아들이 상주를 맡게 됐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으로 장례식장엔 발도 들이지 못했는데요. 장례가 끝난 뒤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있는 대로 패악을 부렸죠. 너 이년! 감히 병원에서 몰래 도망쳐서 애를 낳은 것도 모자라 기어이 내 재산을 가로채. 그때 아예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이 쥐새끼 같은 년!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악독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네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죠.
그쪽이야말로 어떻게 저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 편지 아예 전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아이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멍청하게 속은 니년 잘못이지. 뭐라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세요? 시아버지가 재산 다 처분한 건 아시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신 기분이 어때요? 그 간통남하고 손가락만 빨면서 사실 텐데. 제 조롱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인연이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려.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네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같이 맞잡고 탈탈 휘둘렀고요. 따귀도 몇 대 때렸죠. 굳은 노동으로 다져진 제 힘을 시어머니는 도통 당해내지 못했고요. 결국 그대로 바닥에 나자빠졌네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너 인연? 더 맞고 싶으면 어디 얼마든지 덤벼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움찔하면서 시선을 피했고요. 그대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버렸죠.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빈털터리가 된 채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얼마 안가 그 상간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애초에 그 상간남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상간남에게조차 버림받은 시어머니는 악귀가 돼버렸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죠. 견디다 못한 저는 집안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사설 경호원을 고용했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쫙 깔리자 겁이 났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더는 집으로 찾아오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겁이 나더라고요. 언제 찾아와 해코지를 할지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따로 보안이 잘 되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고요. 아들과 제 연락처도 싹 바꿔버렸네요. 그제야 거머리 같던 시어머니에게서 심적으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한층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집안 어르신들에게 듣기로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노인 보호시설을 전전하고 있다 하더군요. 친정 식구들마저 외면해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고 해요.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아요. 애초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그저 앞으로도 서로 만날 일 없이 그렇게 평생 남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운영 중인 카페는 솔직히 말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반쯤은 취미로 하는 거니까요. 제 취향의 인테리어로 예쁘게 꾸며놓고 오고 가는 지인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직업이 의뢰 그렇듯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보고 사네요. 그래도 틈날 때마다 전화해서 밥은 잘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봐주는 다정한 아들이랍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하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유 이놈이 여자들한텐 도통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들라고 하면 엄마나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라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답니다. 맞아요. 전 아직까지도 미혼이에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비록 남편은 없어도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과 시아버지의 납골당에도 간간히 찾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명절 연휴에도 아들과 둘이 가서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인사 남겼네요. 한때는 그 사람과의 하룻밤을 너무나 후회했는데요. 더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아들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엔 너무 괴롭고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양분이 되어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썰밤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